우리는 읽기 위해 잠을 잔다. 제스퍼는 자신의 작품 국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창작 과정을 어렴풋이 알려준 바 있다.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었고 1960년대 공개된 많은 인터뷰에서였는데, 이 창작 과정의 한 부분은 잠이며 꿈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미국 국기를 그리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꿈은 제스퍼를 비롯한 화가들뿐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도 창의력의 비옥한 터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한 사람에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제스퍼의 태도 앞에서 나는 분명히 분명치고 말 것이므로 그에게 인터뷰 인용문을 부연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봐야 소용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잠의 생물학적인 목적에 따라 꿈이 창작력에 어떤 이로운 점을 가져다 주는지 밝히는 새로운 발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여기에는 흥미를 보일 것 같았다. 잠을 하는 신체적인 필요성은 생물학에서 여전히 가장 커다란 수수께끼 하나로 남아있다. 생존을 위해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실제로 필요한 시간은 기껏해야 하루 몇 번 정도인데, 반에 잠을 자려면 위험이 잠재해 있는데도 주변 세계를 차단한 채로 부득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8시간을 온전하게 잘 수 있는 운 좋은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이보다 2시간 정도 덜 자는 사람들도 결국은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취약한 상태로 삶의 3분의 1을 보내야 한다. 이런 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을 번갈아가며 보내는 생활이 생명에 너무도 필수적이어서 복잡한 신경기를 가진 존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런 하루 생활 주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포유류, 심지어는 무척주 하급 동물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체의 기능상 왜 필요한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양분이나 수분과 달리 잠의 필요성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주변 상황을 알아차리며 의식하고 있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에 빠져 모든 것을 잊은 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를 설명해 보고자 많은 가설이 제시되었다. 25년 전쯤 한 가지 가설이 대략적인 윤곽을 갖추었고 서서히 정망적인 지지를 쌓아왔다. 그러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정교한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이를 실험하고 확인하게 되었다. 1962년도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과학계의 근위자인 프랜시스 크릭은 DNA의 이적 낯선 구조를 설명하여 앞에서 언급한 분자 차원의 혁명을 촉발했는데, 이후에 자신의 연구 활동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대담하게도 그는 뇌과학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즉 의식의 본질과 잠의 수수께끼 문제에 도전하기로 했다. 1983년 그는 잠의 생물학적인 목적에 관해 가설을 세운 이론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자신의 정교한 생각을 단 한 줄의 놀랍고 함축적인 결론으로 요약했다. 우리는 잊기 위해 꿈을 꾼다. 뉴런 차원에서 기억과 관련 있는 것은 가지돌기에서 튀어나오는 작은 돌기, 즉 가지돌기 가시라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우리 에피질에 있는 수십억 개의 뉴런마다 수천 개의 가지돌기 가시가 있으므로 개별 가지돌기 가시의 수는 실로 천문학적이다. 이 가지돌기 가시의 유일한 목적은 뭔가 경험할 때마다 크기가 달라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의 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가지돌기 가시마다 경험에 반응하는 분자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뭔가를 경험할 때 커다란 구역을 이루며 자라난다. 당신이 어느 하루 동안에 미니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을 쓰고 그날 경험하는 수천 개의 이미지를 프레임별로 모두 기록한다고 상상해보라. 저녁 늦게 하루의 여정을 슬라이드 쇼로 보는 동안에 당신은 경험의 대다수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부분을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순간 속에는 피질 전체에 퍼져있는 수백만 개 가지돌기 가시의 성장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경험이 서로 겹치는 정보를 공유해
가지돌기 가시도 공유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각 경험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 당신이 이러한 경험을 인식한다는 것은 비록 현미경으로 봐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조금이라도 낮 시간 동안에 분명히 당신은 내가 자랐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증거이다. 이제 정신없이 진행되는 세계 여행을 상상해보자. 도시, 정글, 산, 고대 유물, 사막, 목가적인 시골, 휴양지, 섬 등 각기 다른 환경으로 날아가서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에 따라서 관광을 하며 일주일 동안에 모험한다. 매일 수천 개의 다른 선명한 기억이 당신의 뇌 속으로 밀려들 것이고 각각의 기억 조각마다 가지 돌기 가시가 마치 잔디처럼 자라날 것이다. 단단한 두개골 때문에 당신의 뇌 크기가 의미 있게 커지지 못한다는 공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처럼 가지돌기 가시가 마구 자란다면 인지 혼란이 생기고 조만간 피질의 가지돌기 가시 용량이 다 찰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전 경험이 남긴 정보는 마치 픽셀 전체에 명암 하나 없이 포화 상태가 된 디지털 사진처럼 모두 화이트아웃되어 서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자랄 가지돌기가 가시가 없어지면 피질의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공간이 없어진다. 감각을 처리하는 피질 부위가 과도하게 작은 가지돌기 가시로 꽉 차버리면 바깥 세계를 지각하는 일조차 영향받을 것이다. 이들 피질 부위의 뉴런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지나치게 흥분함으로써 바깥 세계에 대한 지각이 왜곡되고 심지어는 정보 과부하로 정상적인 감각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미쳐버릴 수도 있다. 1983년 크릭은 잠이 이른바 영리한 망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을 처음 내놓았는데 이런 영리한 망각은 제자와 다른 연구자들이 나중에 가서 수정하고 다듬어 내놓은 개념이다. 뉴런 가소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잠, 특히 꿈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반응하여 새로 자라난 가지돌기 가시의 구역에서 서로 반대되는 이정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꿈을 꾸는 해마는 피질에 있는 우리 경험의 조각들을 자극하여 재현하지만 복잡하고 세세한 것까지 모두 포함한 에피소드 전체를 재현하지는 않는다. 꿈은 전에 보았던 TV 시리즈의 요약본과 같다. 요약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줄거리 요점을 포착하여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몇 안 되는 정보만 추려내어서 보여준다. 해마 역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권을 지닌 몇 안 되는 피질 가지돌기 가시만 반복적으로 작용하는데 일상 경험의 요점을 반영하여 자라난 그것들만 하나의 기억으로 안정화된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볼 때 새로 자라났던 가지돌기 가시 대다수는 꿈꾸는 동안에 아무 자극도 받지 않는다. 일반 가설에 따르면 넓은 구역을 형성하며 새로 자라난 가지돌기 가시들이 안정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 도로 줄어든다. 밤새 푹 자고 일어나면 새로 자랐던 가지돌기 가시 중에서 이제 하나의 기억으로 안정화된 몇 년만 남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루 일과를 끝낸 시점과 다음 날 아침의 피질을 비교했을 때의 잠의 순수 효과는 가지돌기 가시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잠이 가져다주는 순수 효과는 망각이다. 잠자는 동안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가지체계의 부수적인 이점이 기억에 도움을 주어 세부 사항들을 강조하고 장식적인 가지체계 같은 효과를 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의 가설에 따르면 잠의 주된 목적은 피질을 다시 새로운 상태로 회복하는 데 있다. 잠은 피질 석판을 지우고 깨끗이 닦아서 피질이 미래의 기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단장한다. 뉴런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관련 없는 피질 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움으로써 감각 입력의 흐름과 처리 과정을 잘 정리된 상태로 보존한다. 이 가설이 타당하기는 해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핵심 과정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은 불과 2017년의 일이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고성능 현미경과 그 밖의 정교한 기술을 이용해서 마침내 넓은 범위의 피질 구역들을 대상으로 가지돌기 가시의 크기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분명했다. 잠의 순수 효과는 가지돌기 가시를 전반적으로 축소시키는 것, 즉 망각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많은 종려 연구를 통해서 잠이 가져다주는 망각을 기록한 바 있는 크릭의 예전 제자 중 한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이란 우리가 지닌 신경체계의 특성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우리의 신경체계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간절한 나머지 외부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걸핏하면 자라나는 가시돌기 가지를 진화시켰다. 크릭이 내놓은 가설의 또 다른 점이라면 우리가 왜 일상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데 있다. 가지돌기 가시의 축소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능동적인 망각에 관여하는 분자 차원의 섬세한 조직이 새로 자라나는 가지돌기 가시를 조심스럽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나 걸린다. 그러므로 결과스럽게 몇 입 먹고 나면은 채워지는 흙이나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마시면 해소될 수 있는 갈증과 달리 망각은 급하게 처리할 수 없다. 망각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야 한다. 부득이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상의 결과들이 이 가설을 경험적으로 더욱 뒷받침해 준다. 이전의 가설들이 주장한 대로 잠이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불면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의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기억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이 알려준 증상들을 살펴보면 폐질 부위가 감각 과부하와 과흐름 상태에 빠져 여론이 감각 인력이 과도하게 흥분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같다. 이는 모두 잠의 주요 목적이 망각, 즉 가지돌기 가시를 축소하고 증부를 지우는 데 있다고 가정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증상들이다. 어쩔 수 없이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한 거의 모든 사람이 극심하게 경험한 명백한 증상은 지각의 왜곡과 착란이다. 불면은 시각, 전리, 처리, 경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 우리에게 보이는 색깔과 윤곽의 양상 및 지각 대상의 구성 요소들을 왜곡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요소가 결합된 전체를 혼란스럽게 흐트러뜨려 순간이나마 한각 증상까지 일으킨다. 기억의 밧줄에서 풀려날 때 잠이 가져다주는 망각의 효과는 창의적인 통찰면에서도 발휘된다. 일반적으로 매우 창의적이라고 인정받는 개인들, 가령 시각, 예술가, 시인, 소설가, 음악가, 물리학자, 수학자, 특별한 생물학자들의 내적 성찰을 심리학자들이 세밀히 들여본 바 있다. 이들이 내놓은 증언에서 하나의 통일된 단서가 드러난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창작한다는 말은 새로운 것 혹은 혁신을 함축하며 창의적이라는 말은 더 큰 생성 능력을 암시한다. 그러나 창작 과정의 전형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갑자기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 요소들 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연관성이 불현듯 형성될 때 창작의 불꽃이 일어나며 이는 말하자면 인지 영역의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인 통찰을 묘사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구들을 살펴보면 머릿속에 있던 요소들이 결합작용을 시작한다든가 요소들이 충돌하여 마침내 서로 맞물리는 짝이 생기면서 안정적인 결합을 이룬다든가 혹은 요소들이 수면 아래서 공통 요소들 간의 거의 화학적인 친화력을 통해서 서로 이끌린다 같은 표현들이 들어있다. 나는 시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는 자신의 창작 과정을 아이디어라는 어두운 구름이 응축되어 단어의 소나기로 내리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창작의 혹독한 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행동과제를 고안하기 시작했다. 걷길이 깜빡하다, 생생하다 이 세 단어를 생각해보라. 이제 이 세 단어 모두와 관련 있는 네 번째 단어를 떠올려보라. 답은 기억이다. 지, 블루, 코티지라는 또 다른 세 단어와 관련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치즈라고 답했다면 맞다. 그러나 답을 내놓지 못했더라도 잠시 이 두 개의 대답을 생각해보라. 단어들은 하나로 묶고 답을 생각해냈거나 답을 듣고 나면 그 정확성이 명확해 보이며 당신은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답을 인지적으로 계산해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명확한 경로도 공식도 없다. 그저 답이 나올 뿐이다. 옳은 답은 늘 거기 당신의 피질 어딘가에 있다. 당신은 치즈가 치즈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
블루 치즈나 커티지 치즈를 블루 치즈나 커티지 치즈를 먹어본 적이 있거나 적어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치즈 하나만 넣고 자유연상을 해보라고 하면은 당신 머릿속에 치즈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치즈 장수가 아닌 한 블루 하면은 그 다음에 하늘이 생각나고 커티지 하면은 집이 떠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당신이 해충 방제의 전문가나 쥐 잡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미끼를 시험해 본 적이 있는 경우에만 치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 같은 기억 전문가인 경우에만 거길이나 깜빡하다나 생생하다에 대한 반응으로 기억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두 단어의 연결성이 강하면 잠재적으로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바다에서 가장 멋진 생물들 중에 하나인 해마를 볼 때면은 곧바로 기억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확히 이 점이 핵심이다. 창의성은 기존의 연관성, 즉 기억을 필요로 하지만은 이 연관성이 느슨하고 장난스러운 상태로 있어야 한다. 예술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양한 요소에 몰입하고 이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형성함으로써 창작 능력이 형성되지만 이 연결성이 느슨할 때만 그러하다. 모든 시각 예술가는 눈에 보이는 모습에 몰두하고 시인은 단어에 몰두하며 과학자는 사실과 관념에 몰두한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의 남다른 점은 이러한 연관성이 돌처럼 굳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결이 느슨하게 약해진 연관성, 돌처럼 굳어있지 않고 점토상 들어있는 연관성, 창의성에는 이 모든 것이 요구되는데 모두 망각의 형태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심리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블루 하늘 또는 커티지 집 같은 단어성들의 연관성을 강하게 묶거나 느슨하게 풀어준 연구들에서 망각이 창의성이 이뤘다는 증거가 먼저 나왔다. 비실험자에게 반복적으로 단어쌍을 접하게 하면 처음에는 창의성 과제에서 나쁜 성과를 보였다.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 성과가 차츰 향상되는데 이 향상의 속도는 망각이 진행되는 시간표와 괴를 같이 했다. 망각의 창의성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는 여러 수면 연구에서 나왔다. 이 연구들은 창의성 단어 간지로 측정하든 다른 척도로 측정하든 깊은 숙면, 특히 꿈이 우리의 창의성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잠이 어떤 식으로든 충분한 휴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루의 긴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접했던 것들의 몇 가지 기억 정보가 꿈을 통해서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이점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 이들 대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기억 중에서 많은 부분을 잊기 위해 잠을 잔다는 크릭의 과정이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기 이전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뒤늦게 과학적인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잠이 가져다주는 망각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느슨하게 장난스러운 상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음식이 소화되는지, 어떻게 영양분이 세포까지 전달되는지, 어떻게 세포가 영양분을 연소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등은 누구든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동안 굶어보는 것만큼 이런 필요성을 절실히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길고 따사다난했던 하루를 마치고 나서 잠을 자고 싶은 강한 열망, 극도로 밀려드는 갈망을 느껴보는 것이야말로 망각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자라난 가지들의 가시를 깔끔하게 정돈하여 당신의 머리가 한결 가볍게 회복된 상태에서 다음날을 기록하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숙면에 가져다주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며칠씩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난 뒤에 머리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어느 정도는 불필요한 정보들로 인해 뇌의 과부하가 걸린 결과이다. 제스퍼와 나는 기나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망각이 창의성을 위해서 특별히 진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창의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점을 얻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는 해도 망각 과정을 생기게 된 주요 원인은 앞장들에서 설명한 인지적인 감정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서이고 창의성은 이에 기대어 부가적으로 생긴 이점일 가능성이 크다.